2023년 11월 3일 서울 성북구의 한 단독주택에서 30대 남성이 실종되었다. 김재훈 32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한 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지만 다음 날 아침 직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집에는 그의 소지품이 모두 그대로 있었고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다. 경찰은 가출이나 자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했지만 그 어떤 단서도 찾을 수 없었다. 유일한 특이사항이라면 김 씨가 실종되기 전 한 달간 경찰서에 CCTV 관련 신고를 5차례나 했다는 것뿐이었다. 2024년 10월 15일. 이 집이요? 부동산 중개사는 열쇠를 꺼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수진은 3층짜리 단독주택을 올려다보았다. 외관은 깔끔해 보였지만 왠지 모르게 을씨년스러운 기운이 감돌았다. 시세보다 많이 저렴한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게... 중개사가 머뭇거렸다. 이전 거주자가 좀 갑작스럽게 나가셨거든요. 그래서 급매물이에요. 수지는 더 묻지 않았다. 서울에서 이 정도 크기에 이 가격이라면 충분히 매력적이었다. 1인 웹툰 작가로 집에서 작업하는 시간이 많은 그녀에게는 조용한 주택가가 오히려 좋았다. 집 안을 둘러보니 생각보다 상태가 좋았다. 가구들도 거의 새 것 같았고 특히 거실의 대형 TV와 최신형 컴퓨터가 눈에 띄었다. 이 가구들도 포함인가요? 네, 이전 거주자가 모두 두고 가셔서 추가 비용 없이 드려요. 너무 좋은 조건이었다. 수지는 주저없이 계약서에 서명했다. 2024년 10월 20일 입주 첫날. 이사짐을 정리하다가 수지는 CCTV 모니터를 발견했다. 거실 한편에 설치된 작은 모니터에는 집 안팎을 비추는 여러 대의 카메라 화면이 분할되어 나타났다. 보안이 철저하네. 현관, 거실, 뒷마당, 그리고 계단까지. 총 6대의 카메라가 집안을 구석구석 감시하고 있었다. 수지는 개인정보를 중시하는 편이라 처음엔 불편했지만 혼자 사는 여성으로서는 오히려 안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첫날 밤은 평온했다. 새 집에서의 첫잠은 언제나 설레는 법이었다. 2024년 10월 25일. 집에 완전히 적응한 수지는 매일 밤 CCTV 녹화 영상을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다. 대부분은 자신의 일상적인 모습들이었다. 거실에서 웹툰을 그리는 모습, 주방에서 요리하는 모습, TV를 보며 쉬는 모습들. 그런데 이날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어젯밤 새벽 3시 27분. 거실 카메라에 자신이 없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분명 그 시간에는 침실에서 잠들어 있었는데 거실에 누군가의 실루엣이 보였다. 뭐지? 키 큰 남성의 실루엣이었다. 고개를 숙인 채 거실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화질이 좋지 않아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사람이었다. 수지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다른 카메라 화면들도 확인해 봤지만 현관이나 창문을 통해 침입한 흔적은 없었다. 그 사람은 마치 공기 중에서 갑자기 나타난 것 같았다. 카메라 오작동인가? 하지만 다른 시간대의 영상들은 모두 정상이었다. 오직 그 시간, 그 장면만 이상했다. 2024년 10월 26일. 두 번째 밤. 수지는 일부러 거실에서 밤을 새우며 웹툰 작업을 했다. 새벽 3시가 가까워지자 긴장이 되기 시작했다. 3시 27분이 정확히 되는 순간 수지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아무것도 없었다.
평범한 거실이었다. 안도하며 작업을 계속하다가 다음 날 CCTV를 확인했을 때 충격을 받았다. 영상 속에서는 자신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고 그 바로 뒤에 어젯밤과 같은 실루엣이 서 있었다. 자신의 어깨 너머로 화면을 들여다보는 듯한 자세였다. 수지는 전혀 느끼지 못했었다. 이게 뭔 일이야? 손이 덜덜 떨렸다. CCTV는 분명 무언가를 포착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이건 단순한 오작동이 아니었다. 2024년 10월 28일 수지는 CCTV 설치업체에 전화했다. 저희 제품에는 문제가 없을 텐데요. 혹시 다른 전자기기의 간섭이나? 아니에요. 영상을 직접 보시면 아실 거예요. 사람이 나타나는데 실제로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 경우는 한 번 기술자를 보내드릴게요. 기술자는 다음 날 와서 모든 카메라와 시스템을 점검했지만 이상은 없었다. 하드웨어는 완전히 정상이에요. 소프트웨어도 최신 버전이고. 혹시 이 집에서 비슷한 일이 전에도 있었나요? 수지는 부동산 중개사에게 전화했다. 이전 거주자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CCTV 관련해서 물어볼 게 있어서요. 아, 그분은. 중개사의 목소리가 어두워졌다. 연락이 안 돼요. 실종되셨거든요. 실종요? 작년 11월에 갑자기. 경찰 수사도 받았지만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어요. 그분도 CCTV 때문에 여러 번 신고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수진의 등에 차가운 기운이 흘렀다. 2024년 10월 30일. 인터넷으로 이 집의 이력을 조사해봤다. 놀랍게도 지난 5년간 총 4명의 거주자가 바뀌었다. 모두 1년을 넘기지 못하고 이사를 갔거나 실종되었다. 2019년 박모 씨 28-6개월 거주 후 이사. 2020년 최모 씨 35-8개월 거주 후 이사. 2021년 정모 씨 41-1년 거주 후 실종. 2023년 김재훈 씨 32-11개월 거주 후 실종. 모두 CCTV 관련 신고를 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수지는 첫 번째 거주자였던 박 씨를 찾아 연락했다. 다행히 그는 살아 있었고 만나자는 수진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2024년 11월 1일 박 씨와의 만남. 카페에서 만난 박 씨는 30대 초반의 평범해 보이는 남성이었다. 하지만 그 집 얘기를 꺼내자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 집에서 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네. 매일 밤 새벽에 CCTV에 누군가가 나타나요. 박 씨도 경험하신 건가요?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에는 저도 카메라 오작동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점점 이상해지더라고요. 이상하다는 게 그 사람이 점점 가까워져요. 처음에는 현관문 근처에 있었는데 날이 갈수록 거실 안쪽으로, 마지막에는 거의 카메라 바로 앞까지 와 있었어요. 수지는 소름이 돋았다. 지금 자신이 경험하는 것과 똑같았다. 그래서 이사를 가신 거예요. 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그런데 박 씨가 목소리를 낮췄다. 이사 가기 직전 마지막 날 밤에는 정말 무서운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인데요? 그 사람이 제 침실 문 앞에 서 있었어요. CCTV에는 복도에 서 있는 게 보였는데 실제로는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 침실 문에 손자국이 있더라고요.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손자국이요? 검은 손자국이었어요. 마치 손에 숯을 묻히고 만진 것 같은. 그걸 보고 그날 바로 이삿짐을 싸서 나왔어요. 2024년 11월 3일. 박 씨의 증언 이후 수지는 매일 밤이 두려워졌다. 하지만 웹툰 연재 때문에 당장 이사를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없었고 계약금도 이미 지불한 상태였다. 대신 좀 더 체계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매일 밤 CCTV 영상을 녹화하고 그 변화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11월 3일 새벽 3시 27분 거실 중앙에 서 있음. 고개 숙인 채 1분간 정지. 11월 4일 거실 중앙에서 소파 쪽으로 약 50cm 이동. 11월 5일 소파 앞에 서 있음.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카메라 방향을 향함. 고개를 든 순간 수지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그에게는 얼굴이 없었다. 목 위로는 텅 빈 공간만이 있을 뿐이었다. 2024년 11월 7일. 네 번째 날, 그는 TV 앞까지 와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새로운 행동을 했다. 팔을 들어 카메라를 가리켰다. 정확히 수진을 가리키는 것 같았다. 수진은 견딜 수 없어서 실종된 김재훈 씨의 행적을 더 자세히 조사했다. 그의 직장 동료들을 만나고 가족들과 연락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김재훈 씨도 웹툰 작가였다. 그것도 공포 장르 전문이었다. 2024년 11월 10일. 김재훈 씨의 작업실을 정리했던 그의 형을 만났다. 재훈이가 마지막 며칠간 이상했어요. 계속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CCTV 얘기도 하셨나요? 네,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이상한 사람이 나타난다고. 처음에는 우리도 스트레스성 환각이라고 생각했어요. 작업 때문에 밤을 자주 새우니까요. 김재훈 씨의 형은 수진에게 하나의 파일을 건네주었다. 이거 재훈이 작업실에서 발견한 건데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요. USB였다. 집에 와서 확인해 보니 수백 개의 CCTV 영상 파일이 들어있었다. 모두 새벽 3시 27분에 거실을 촬영한 것들이었다. 첫 번째 파일에서는 그 존재가 현관 근처에 서 있었다. 파일을 날짜 순으로 재생해 보니 박 씨가 말한 대로 그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파일. 김재훈 씨가 실종되기 바로 전날 밤의 영상에서 그 존재는 거의 카메라 바로 앞까지 와 있었다. 얼굴 없는 그가 카메라를 향해 손을 뻗는 순간 화면이 검게 변했다. 2024년 11월 12일. 수지는 이 집의 원래 소유자를 찾아내기로 했다. 등기부등본을 뒤져본 결과 집을 지은 것은 1987년이었고 원래 소유자는 강모 씨라는 70대 노인이었다. 다행히 강 씨는 근처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수지는 그를 찾아갔다. 그 집이요. 강 씨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그 집은 원래 제가 살던 곳이었어요. 하지만 그 일이 있은 후로. 무슨 일이었나요? 1995년이었어요. 제 아들이 그 집에서 죽었어요. 강 씨의 아들 강민호는 당시 28세로 원인 불명의 돌연사를 했다고 했다. 새벽에 거실에서 시체로 발견되었는데 부검 결과 특별한 외상이나 독성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 의사들은 심장마비라고 했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건강한 젊은이가 갑자기. 그래서 이사를 가신 건가요? 네. 그런데 이상한 건 아들이 죽기 전 며칠간 계속 밤에
누군가 집에 있다고 했어요. 거실에 모르는 사람이 서 있다고. 그때는 CCTV가 없어서 확인할 수 없었지만요. 수지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강민호 씨는 어떻게 생기신 분이었나요? 강 씨는 지갑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다. 수지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의 젊은 남성. CCTV에서 본 실루엣과 정확히 일치했다. 2024년 11월 15일. 진실을 알게 된 후 수지는 두 가지 선택에 직면했다. 도망가거나 맞서거나. 하지만 도망간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다. 이미 4명의 거주자가 같은 경험을 했고 그중 2명은 실종되었다. 이 악순환은 계속될 것이었다. 수지는 강민호의 죽음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했다. 1995년 당시 신문기사와 경찰 기록을 모두 찾아보았다. 그리고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강민호가 죽던 날 그의 시체가 발견된 시간은 새벽 3시 27분이었다. 2024년 11월 18일. 수지는 결심했다. 오늘 밤 직접 그와 대면하기로 했다. 새벽 3시. 수지는 거실에서 기다렸다. 손에는 디지털 카메라를 들고 테이블 위에는 강민호의 사진과 양초를 놓았다. 3시 27분이 되었다. 갑자기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다. 수진의 입에서 하얀 김이 나왔다. 그리고 그가 나타났다. 이번에는 CCTV 화면이 아닌 실제 눈으로 볼 수 있었다. 키가 큰 남성의 실루엣이 거실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윤곽은 흐릿했지만 분명히 존재했다. 강민호 씨인가요? 그의 실루엣이 움직였다. 고개를 천천히 들었다. 얼굴이 있어야 할 곳에는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그가 수진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그가 한 발짝 앞으로 다가왔다. 이 집이 그리우신 건가요? 여기서 죽어서. 그가 멈췄다. 아니면 혼자인 게 외로우신 건가요? 이번에는 그가 뒷걸음질을 쳤다. 수지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강민호는 아기가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외로웠다. 2024년 11월 19일. 수지는 강민호의 아버지를 다시 만났다. 아들이 죽은 후에도 계속 그 집에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나요? 그랬어요. 이사간 후에도 가끔 그 집을 지나가면 거실에 불이 켜져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무도 살지 않는 집인데 아드님이 생전에 외로워하셨나요? 강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네. 민호는 어릴 때부터 친구가 별로 없었어요. 내성적이고 집에서 혼자 있는 걸 좋아했죠. 그래서 죽은 후에도 이 집을 떠나지 못하는 걸까요? 수지는 한 가지 계획을 세웠다. 2024년 11월 20일. 이날 밤 수지는 특별한 준비를 했다. 거실에 강민호의 사진을 여러 장 걸고 그의 생전 모습을 알 수 있는 물건들을 배치했다. 그리고 작은 제단을 만들어 향을 피웠다. 3시 27분. 강민호가 나타났다. 이번에는 다른 점이 있었다. 그의 실루엣이 더욱 선명해 보였고 얼굴 부분에 흐릿한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다. 민호 씨, 오늘은 당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수지는 강 씨에게서 들은 강민호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가 좋아했던 것들, 꿈꿨던 것들, 그리고 그가 얼마나 이 집을 사랑했는지. 강민호의 모습이 점점 더 선명해졌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했다. 당신은 죽지 않았어요. 그냥 다른 곳으로 간 거예요. 이 집에 계속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어요. 강민호가 고개를 저었다. 그의 입술이 움직이는 것 같았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외롭다는 거죠.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저와 친구가 될까요? 2024년 11월 25일. 그날 이후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강민호는 여전히 매일 밤 나타났지만 더 이상 위협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수진의 일상에 조용히 함께했다. 수진이 웹툰을 그릴 때면 그가 뒤에서 지켜보았고 TV를 볼 때는 함께 앉아 있는 것 같았다. 물론 대화는 할 수 없었지만 그의 존재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CCTV에도 변화가 있었다. 강민호는 더 이상 같은 자리에만 서 있지 않았다. 집 안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때로는 수진과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이 촬영되기도 했다. 2024년 12월 1일. 수진은 강민호를 소재로 한 웹툰을 그리기 시작했다. 룸메이트 고스트라는 제목의 따뜻한 공포 웹툰이었다. 혼자 사는 여성과 외로운 유령의 동거 이야기. 웹툰은 예상외로 큰 인기를 끌었다. 독자들은 무섭지만 슬픈 강민호의 캐릭터를 좋아했고 수진의 수입도 크게 늘어났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웹툰이 인기를 끌수록 강민호의 모습이 더욱 선명해졌다. 마치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이 그에게 힘을 주는 것 같았다. 2024년 12월 15일. 어느 날 밤 수진은 강민호와 특별한 경험을 했다. 그날따라 작업이 잘 안 되어 좌절하고 있는데 갑자기 컴퓨터 화면에 글자가 나타났다. 괜찮아. 천천히 해. 강민호가 쓴 것이었다. 수진은 눈물이 날 뻔했다. 고마워요, 민호 씨. 그 이후로 둘은 컴퓨터를 통해 간단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 강민호는 생전의 컴퓨터 프로그래머였고 죽은 후에도 전자기기를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이 남아 있었다. 2024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수진은 처음으로 혼자가 아닌 크리스마스를 보냈다. 강민호를 위해 작은 케이크를 사고 거실을 예쁘게 꾸몄다. 고마워. 오랜만에 행복해. 강민호의 메시지였다. 저도요. 이제 혼자가 아니니까. 그날 밤 CCTV에는 수진과 강민호가 나란히 앉아 TV를 보는 모습이 촬영되었다. 강민호의 모습은 거의 살아있는 사람만큼 선명했다. 2025년 1월 10일. 평화로운 나날이 계속되던 중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다. 룸메이트 고스트 웹툰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그 집에 대한 관심도 증가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누군가 수진의 집 주소를 공개했다.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집 앞에 나타나기 시작했고 일부는 담을 넘어 마당에 침입하기도 했다. 실제로 유령이 나오는 집이래. CCTV 영상 좀 보여달라고. 수진은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더 큰 문제는 강민호의 반응이었다. 낯선 사람들이 자신의 집에 침입하자 그는 극도로 불안해했다. CCTV에 포착된 강민호의 모습은 예전처럼 흐릿해지기 시작했고 때로는 화가 난 듯 격렬하게 움직였다. 2025년 1월 15일.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어떤 유튜버가 유령의 집 체험이라는 제목으로 몰래 집에 침입해 촬영을 했다.
그들이 거실에서 소란을 피우자 강민호가 처음으로 분노했다. CCTV에는 강민호가 침입자들 주위를 빠르게 움직이며 물건들을 떨어뜨리는 모습이 촬영되었다. 유튜버들은 공포에 질려 달아났지만 영상은 이미 인터넷에 퍼진 후였다. 사람들이 무서워. 나쁜 사람들 같아. 강민호가 컴퓨터에 남긴 메시지였다. 걱정 마요, 민호 씨. 제가 해결할게요. 수지는 경찰에 신고하고 CCTV를 추가로 설치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침입자들만이 아니었다. 2025년 1월 20일, 이상한 일이 연달아 일어나기 시작했다. 집 근처에서 의문의 사고들이 발생한 것이다. 집 앞을 지나던 차량이 갑자기 브레이크가 고장 나거나 담을 넘으려던 사람이 넘어져 크게 다치는 일들이었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지만 모두 이 집과 관련된 사람들이었다. 수지는 불안해졌다. 강민호가 변하고 있는 것 같았다. 민호 씨, 혹시 그 사고들이... 나도 모르겠어. 화가 나면 조절이 안 돼. 강민호도 자신의 변화를 걱정하고 있었다. 생전에 내성적이었던 그가 죽은 후 점점 강한 힘을 얻게 되면서 감정 조절이 어려워진 것 같았다. 2025년 1월 25일,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어떤 심령 연구가들이 집에 무단 침입해 엑소시즘을 시도한 것이다. 그들은 강민호를 악한 존재로 여기고 쫓아내려 했다. 강민호는 극도로 분노했다. 집 안의 모든 전자기기가 고장나고 유리창들이 깨져나갔다. 침입자들은 공포에 질린 채 도망갔지만 그 중 한 명이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중상을 입었다. 민호 씨, 그만해요. 수진의 외침에 강민호는 멈춰섰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온몸이 검은 그림자로 뒤덮여 있었고 얼굴에는 분노의 표정이 선명했다. 미안해. 조절할 수가 없어. 컴퓨터 화면에 떨리는 글씨로 메시지가 나타났다. 2025년 2월 1일. 수지는 전문가의 도움을 구했다. 초자연 현상을 연구하는 대학 교수이자 심리학자인 이민수 박사였다. 그는 수진의 상황을 듣고 직접 집을 방문했다. 흥미롭네요. 일반적인 악령과는 다른 양상입니다. 이 박사는 강민호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심리 상태를 이해하려고 했다. 강민호 씨는 생전의 트라우마와 죽음 이후의 고립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로움이 분노로 전환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를 이해하고 안정시켜야 합니다. 쫓아내려 하면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2025년 2월 5일. 수지는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했다. 강민호와의 대화를 늘리고 그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말해줄래요? 사람들이 나를 괴물 취급해. 무서워하고 쫓아내려고 해. 저는 안 그런데요. 너는 달라. 처음부터 나를 친구라고 해줬어. 수지는 강민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생전에도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했던 그가 죽은 후에도 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이었다. 2025년 2월 10일. 수지는 웹툰을 통해 강민호의 진짜 이야기를 전하기로 했다. 무서운 유령이 아닌 외로운 한 사람의 이야기를. 새로운 에피소드에서 수지는 강민호의 생전 이야기와 그가 왜 집을 떠나지 못하는지를 자세히 그렸다. 독자들의 반응은 놀라웠다. 너무 슬퍼요, 유유. 민호 씨를 도와주고 싶어요. 작가님이 정말 용감하시네요.
사람들의 따뜻한 반응이 강민호에게도 전해졌다. 그의 모습이 다시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다. 2025년 2월 14일 밸런타인데이. 수지는 강민호를 위해 초콜릿을 만들었다. 물론 그가 먹을 수는 없었지만 마음은 전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고마워. 이런 걸 받아본 건 처음이야. 정말요? 응. 살아있을 때도 아무도 신경 써주지 않았어. 그날 밤 수지는 강민호와 긴 대화를 나눴다. 그의 어린 시절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를 들었다. 강민호는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어려워했다. 컴퓨터와 책이 유일한 친구였고 사람들은 그를 이상하게 여겼다.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였다. 직장에서도 동료들과 친해지지 못했고 연인도 없었다. 그리고 28세의 어느 날 밤 혼자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아무도 그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고 장례식에 온 사람도 아버지뿐이었다. 그래서 이 집을 떠날 수가 없었어. 여기가 유일하게 나를 받아준 곳이었으니까. 수지는 눈물을 흘렸다. 2025년 2월 20일. 수진의 웹툰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종류의 관심이었다. 사람들은 강민호를 돕고 싶어 했다. 팬들이 집 앞에 꽃과 편지를 놓기 시작했다. 민호 씨에게 라고 적힌 따뜻한 메시지들이었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건가? 네, 많은 분들이 당신을 응원하고 있어요. 강민호는 처음으로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의 존재감이 더욱 안정적이고 따뜻해졌다. 2025년 3월 1일. 봄이 오면서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다. 강민호가 집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처음에는 마당까지만 나갈 수 있었지만 점차 거리까지 나갈 수 있게 되었다. CCTV에는 강민호가 집 앞 정원을 돌보는 모습이 촬영되었다. 죽은 식물들이 그의 손길에 의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 신기해. 내가 뭔가를 살려낼 수 있다니. 당신은 원래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잖아요. 2025년 3월 15일. 강민호의 아버지인 강 씨가 집을 방문했다. 수진이 연락해서 아들의 근황을 알려준 것이었다. 정말 민호가 여기 있는 건가요? 거실에서 강 씨는 아들의 존재를 느꼈다. 갑자기 차가워진 공기와 익숙한 기운. 아빠. 컴퓨터 화면에 글자가 나타났다. 강 씨는 눈물을 흘렸다. 민호야, 아빠가 미안하다. 내가 외로워하는 걸 몰랐어. 괜찮아, 아빠. 이제 혼자가 아니야. 부자간의 30년 만의 재회였다. 2025년 3월 25일. 수지는 강민호를 위한 특별한 계획을 세웠다. 집에서 작은 추도식을 여는 것이었다. 웹툰 독자들과 강민호의 옛 동료들을 초대해 그를 기리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강민호의 직장 동료들도 와서 그에 대한 좋은 기억들을 나눴다. 민호 씨는 말수는 적었지만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항상 도와주셨죠. 사람들이 강민호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그의 모습이 더욱 선명해졌다. 그리고 처음으로 강민호가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기 시작했다. 어머나, 정말 있네요. 민호 씨, 안녕하세요. 사람들은 놀라면서도 따뜻하게 강민호를 맞아주었다. 그는 생전에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환대를 받았다.
2025년 4월 1일 추도식 이후 강민호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겼다. 그는 원하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게 되었다. 완전히 실체화되지는 않았지만 반투명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었다. 첫 번째로 그가 선택한 일은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다. 30년간의 그리움을 풀어가며 부자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2025년 4월 10일 강민호는 수진의 웹툰 작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의 프로그래밍 실력과 창의적 아이디어가 더해져서 룸메이트 고스트는 더욱 완성도 높은 작품이 되었다. 우리가 팀이 된 것 같아. 맞아요. 최고의 파트너죠. 수진과 강민호는 단순한 동거인에서 진정한 친구, 그리고 동업자가 되었다. 2025년 4월 20일 웹툰의 성공으로 수진에게 드라마 제작 제안이 들어왔다. 룸메이트 고스트를 실사화하고 싶다는 방송국들이 나타난 것이었다. 하지만 수진은 고민이 많았다. 강민호의 이야기가 상업적으로 소비되는 것이 옳은 일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고 싶으면 해. 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다면 좋겠어. 강민호의 격려에 수진은 드라마 제작에 참여하기로 했다. 단, 강민호의 이야기가 왜곡되지 않도록 직접 각본에 참여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2025년 5월 1일 봄이 깊어가면서 강민호는 더 많은 사람들과 교감할 수 있게 되었다. 집을 방문하는 웹툰 팬들과 대화하고 때로는 거리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도 했다. 이상해. 죽었는데 살아있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있어. 그건 당신이 마음을 열었기 때문이에요. 2025년 5월 15일 드라마 촬영이 시작되었다. 배우들과 스태프들은 처음에는 실제 강민호의 존재를 알고 놀랐지만 곧 그를 팀의 일원으로 받아들였다. 강민호는 자신의 역할을 맡은 배우에게 직접 조언을 해주었고 감독과 작가들과 함께 더 나은 스토리를 만들어갔다. 이런 드라마는 처음이에요. 실제 모델이 현장에서 지켜보고 있다니.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강민호의 존재를 진심으로 받아들였고 그 덕분에 드라마는 더욱 진정성 있는 작품이 될 수 있었다. 10장 완성된 이야기. 2025년 6월 1일 드라마 룸메이트 고스트가 방영되기 시작했다. 첫 회부터 화제가 되었고 시청률도 예상을 뛰어넘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반응이었다. 시청자들은 강민호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고 외로움과 소외감을 겪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다. 내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줄 몰랐어. 당신의 이야기는 정말 소중해요. 2025년 6월 15일 어느 날 강민호가 수진에게 특별한 이야기를 꺼냈다. 수진아, 고마워. 갑자기 왜요? 나를 사람으로 봐줘서. 괴물이 아니라 친구로 받아들여줘서. 당연한 거죠. 그리고 이제 떠날 때가 된 것 같아. 수진은 놀랐다. 떠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다. 정말 가야 해요? 응. 이제 더 이상 이곳에 묶여 있을 이유가 없어. 충분히 사랑받았고 충분히 행복했어. 2025년 6월 20일 강민호의 마지막 주가 시작되었다. 그는 자신과 인연이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만나 인사를 했다. 아버지, 옛 동료들, 웹툰 팬들, 그리고 수진. 후회 없어? 전혀. 오히려 고마워. 죽어서야
진짜 삶이 뭔지 알게 됐어. 마지막 날 밤, 강민호는 수진과 긴 이야기를 나눴다. 이 집은 어떻게 할 거야? 계속 살 거예요. 이제 이곳이 정말 제 집이 됐거든요. 좋은 추억들로 가득 채워. 네, 약속할게요. 2025년 6월 21일 하지. 새벽 3시 27분. 마지막으로 강민호가 거실에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모습이었다. 온몸이 부드러운 빛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있었다. 민호 씨.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울지 마.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야. 강민호가 수진에게 다가와 어깨에 손을 올렸다. 처음으로 그의 손길을 실제로 느낄 수 있었다.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항상 내 곁에 있을게. 보이지 않을 뿐이야. 정말 약속해요? 약속해. 강민호는 천천히 뒤돌아섰다. 거실 한가운데로 걸어가더니 마지막으로 수진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행복해, 수진아. 그리고 사랑해. 그의 모습이 빛 속으로 사라졌다. 거실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2025년 12월 31일 마이너스 1년 후. 수지는 여전히 그 집에서 살고 있다. 룸메이트 고스트는 대성공을 거두었고 영화로도 제작되었다. 수지는 이제 유명한 웹툰 작가가 되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강민호와의 경험을 통해 많은 사람들과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 집에는 새로운 거주자도 생겼다. 수진의 애인인 민석이가 함께 살게 된 것이다. 민석은 강민호의 이야기를 듣고도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런 수진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 강민호 씨가 정말 있었던 건가요? 가끔 민석이가 묻곤 했다. 물론이죠. 지금도 어딘가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실제로 가끔씩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다. 컴퓨터가 저절로 켜지거나 꽃들이 유난히 잘 자라거나 위험한 순간에 누군가가 도와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다. CCTV에도 가끔 설명할 수 없는 빛들이 포착되곤 했다. 수지는 그것들이 강민호의 흔적이라고 믿었다. 2026년 6월 21일 마이너스 2년 후. 강민호가 떠난 지 정확히 2년이 되는 날. 수진과 민석은 거실에서 작은 추모식을 열었다. 강민호가 좋아했던 음식들을 차려놓고 그를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다. 민호 씨, 잘 지내고 있죠? 저희는 정말 행복해요. 당신 덕분이에요. 그때 갑자기 미풍이 불어와 촛불이 흔들렸다. 그리고 컴퓨터 화면에 짧은 메시지가 나타났다. 나도 행복해. 고마워. 수지는 미소 지었다. 강민호는 정말로 떠나지 않았다. 그는 이제 이 집의 일부가 되어 영원히 이곳을 지키고 있을 것이었다. 현재 그 집은 지금도 평온하다. 더 이상 무서운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 대신 따뜻하고 아늑한 기운이 감돈다. 가끔 그 집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말한다. 저 집에서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정말 행복한 집 같아 보여. 그리고 정말로 그렇다. 그 집에는 이제 공포가 아닌 사랑이 깃들어 있다. 강민호의 외로웠던 영혼이 사랑으로 치유되었고 수진도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CCTV 속 낯선 사람은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다. 그는 이제 집을 지키는 수호신이 되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행복을 영원히 지켜줄 것이다.
때로는 가장 무서워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가장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이다. 그리고 진정한 용기는 그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된다. 수진과 강민호의 이야기는 그런 용기와 사랑에 대한 이야기였다. 모든 영혼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살아있든 죽어있든, 보이든 보이지 않든.